자,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고려가 그냥 안정기가 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정책을 했고 이 사람이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정책을 했느냐 여러분들 하나씩 합시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여러분들 왕건이 통일했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먼저 잡아야 될까요?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잡아야 되겠죠. 그래갖고 첫 번째 쓴 정책은 다른 게 아니라 민생안정책이야. 민생안정책입니다. 민생안정책이라니 바로 뭐가 되냐 여러분들 백성들의 마음을 잡자요. 자, 백성들의 마음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니죠. 여러분들 자, 나라에서 여러분들한테 뭘 해주면 제일 좋아하겠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세금 깎아주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마찬가지야. 특히 신라 말은 살인적인 세금이었어요. 왜 살인적인 세금이냐? 중앙의 통제력이 안 먹혀. 중앙정부도 중앙정부대로 세금 걷어갑니다. 지방호족은 지방호족대로 걷어갑니다. 뭐 또 초정무리가 걷어갑니다. 아주 환장을 하죠. 그랬었는데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 해갖고 첫 번째 썼던 게 취민유도라는 거예요. 취민유도. 취민유도라는 건 바로 뭐가 되냐? 취민, 백성들한테 수취를 할 때는 세금을 걷어갈 때는 유도, 정도가 있어야 된다. 함부로 걷어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세금의 양을 몇 분의 몇으로 10분의 1로 제한을 합니다. 세금의 양을 10분의 1로 제한을 해요. 더 이상은 걷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흑창이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자, 흑창이라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 몇 명이 있을 거예요. 자, 흑창 생소하게 들리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이름은 의창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원래는 흑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가 성종 때 의창이라는 제도로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냐? 의창이라면 들어보셨죠? 바로 뭐냐? 이거 춘대추납입니다. 봄에 곡식이 떨어졌을 때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추수하고 나서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받게 하는 것. 춘대추납의 농민보호책, 농민구제책이에요. 빈민구제책인데 자,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고구려의 무슨 법을 이어받았다? 고구려 고국천왕의 진대법을 이어받았죠. 진대법. 여러분들 몇 번 나왔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태조, 자기도 호족 출신입니다. 송악의 호족 출신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호족입니다. 왜? 1대1로 맞짱 뜨면 이길 자신 있어요. 헌데 문제는 세력이 강한 대호족들 3-4명이서 연합해갖고 쳐들어오면 태조 왕건이 못 막습니다. 자, 이걸 막을 수가 없다. 힘으로 눌러버릴 수 없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 내 편으로 들어야 되겠죠.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호족 융합 정책으로 가게 돼. 호족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방법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가 결혼 정책입니다. 결혼 정책. 다른 말로는 혼인 정책이라고도 하고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그래갖고 태조가 왕건이 이때부터 막 장가를 가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부인을 좀 많이 얻습니다. 다 호족들의 딸이에요. 근데 부인을 좀 많이 얻었죠. 몇 명을 얻었냐면 29명의 부인을 얻습니다. 29명. 어휴, 몇몇 남성분들은 또 부러워하십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29명의 부인을 얻었는데 뭐 왕건 스스로도 별로 싫어한 것 같진 않아요. 왜? 나주 오시부인하고 결혼한 과정이 나오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유난히 여러 가지 얘기인데 그중에 한 얘기가 우물가 얘기가 있죠. 왕건 전쟁하러 막 갑니다. 전쟁하러 가는데 꼭 가다 보면 우물가를 지나가요. 우물가를 지나가는데 어여쁜 아가씨가 물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전쟁하러 가면 되잖아. 근데 꼭 글로 들어갑니다. 글로 들어가고 아주 느끼한 멘트를 날려요. 아가씨 몸에서 신기한 빛이 나고 사람 몸에서 왜 빛이 납니까? 사람이 무슨 반딧불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당시에는 먹히는 멘트였대요. 자, 그러더니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목이 마르니 물 한 바가지만 주시겠어 하면 이 아가씨의 또 반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을 한 바가지 떠주면서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근데 꼭 거기다 버들잎을 띄우죠. 버들잎을 띄우면 일반적으로 버들잎이 뜨면 뭘 합니까? 그러다 버들잎을 빼고 먹거나 아니면 버리고 새로 떠먹으면 되지. 그걸 또 불면서 마셔요. 둘이서 뭐 하는 겁니까? 자, 그리고 왕건이 떠날 때 여러분들 꼭 무엇을 따갖고 떠난다고 그러죠. 무엇을 따갖고 뭐 핸드폰 번호? 이메일?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시고 고려시대에 이메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핸드폰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뭐 주소 물어보고 떠나죠. 네 집 아가시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꼭 그 집에 들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오는데 그냥 아무 일 없이 자지는 않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왜 이런 거 하느냐? 간단합니다. 호족들의 딸과 결혼하고서 호족들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제 당신의 사위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 장인이 됐다. 당연히 나를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사성이라는 것입니다. 사성. 사성 정책이라는 건 왕치성을 주는 거예요. 왕치성을 준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출사자, 그 다음에 성치성자예요. 왕치성을 줘갖고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평양의 장수였던 이가도란 장수가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갖고 이 사람을 왕지성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이름이 왕가도가 되죠. 그 다음 명주, 지금의 강릉지방입니다. 강릉지방의 호족이 김순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에 든 거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 왕지성을 줍니다. 그럼 그 사람 이름은 바로 뭐가 됐을까요? 왕순식이 됐죠. 조금 이름하고 성하고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왕지성을 쓰는 형제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결혼정책이나 사성정책은 바로 무엇을 하는 거?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이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기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기인. 자, 기인이라는 제도는 바로 뭐냐? 지방 호족들의 아들들을 서울에다 잡아다 놓는 겁니다. 데려다 놓는 거예요. 명분은 벼슬을 준다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뭐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는 바로 인질로 잡는 겁니다. 개겨봐. 개기면 네 새끼 이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개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호족을 좀 힘으로 눌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인제도는 솔직히 말하면 고대에도 있었습니다. 신라에 있었던 제도가 상수리제도라는 게 있어요. 상수리제도. 상수리제도는 지방 세력가들의 아들들을 서울에다 데려다 놓는 제도인데 서울에다 벼슬을 줘갖고 그걸 이어받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신관제도라는 게 있어요. 사신관. 자, 사신관이라는 건 뭐냐? 글로만 해석을 하자면 이겁니다. 왕건의 충신을 그 출신 지역의 사신관으로 보내서 그 지역을 통제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말을 이렇게 했군 여러분들 알아듣기가 어렵죠. 간단합니다. 자, 어느 지역에 호족이 있어요. 근데 말 지지리도 안 들어. 근데 왕건의 부하 중에서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걔가 그 지역 출신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그 지역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너 가서 무엇해라? 그 지역 사신관으로 가라. 그러면 아무리 대호족이라도 중앙에서 높은 고위관리가 오면 함부로 못하죠. 그러다 보면 그 지역 호족의 힘은 약화되고 그 힘은 그 출신적 충신의 힘으로 들어오면서 왕건의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간단합니다. 사신관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어떤 사람인지 김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부. 김부가 사신관이 됐는데 김부는 왕건의 부하로 오기 전에 정말로 엄청난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자리라는 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이에요.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을 경주의 사신관으로 보냅니다. 왜 경주의 사신관으로 보냈냐? 이유는 간단하죠. 당시 경주 귀족들은 불만이 무지하게 많아요. 왜? 이 사람들 신라의 왕족이었거든. 나중에 항복하긴 했지만 솔직히 경주 신라 왕족들이 보기에 왕건은 촌놈이야. 근데 그 왕건이란 촌놈이 감히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우리 신라를 멸망시키고 지랄했다. 이 새끼 내 눈에만 떼봐 모가지 분질러버린다 이러고 있었죠. 그때 중앙에서 누가 사신관을 보냈대. 왕건이 사신관을 보냈대. 누군지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이 새끼가 감히 이 경주가 어느 동네인데 사신관 따위를 보내. 이 새끼 어떤 새끼가 사신관 내가 와서 확 죽여버린다. 문 뻥 차고 들어가죠. 어떤 새끼 그랬는데 딱 누가 와서 욕을 하려고 딱 하고 있는데 지네 왕이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랐죠. 그랬고 바로 머리 숙입니다. 아니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이러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실력자를 보내서 그 지역을 통제하는데 그 사신관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왕건의 충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신관은 오래 두질 않습니다. 왜? 경순왕이 경주 땅에 오래 있으면 신라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죠. 사신관은 잠깐 갔다가 올라옵니다. 그럼 소용없지 아니죠. 사신관은 그 지역에다가 부호장 이하의 향리를 자기의 끈앞을 거기다 박아놓고 올라올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이 사신관은 그 부호장 이하 향리 끈앞을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보고받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디에 있게 돼? 수도인 개성에 있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누가 통제할 수 있어요? 왕이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사신관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왜 금을 그어놨느냐? 호족 융합 정책이긴 한데 앞에 두 가지는 호족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뒤에 두 가지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호족을 약간 힘으로 눌러주는 방식이에요.